한반도의 상징인 한강유역. 반도의 패권을 노린 많은 나라들이 이곳에서 싸우고 이기고 쫓겨갔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는 고구려군이 있었다. 지난 9월 아차산 일대를 조사하던 발굴팀은 흥분에 휩싸였다. 남한에서는 최초로 고구려군의 군사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한강유역 고구려군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아차산 일대는 이제까지 신라와 백제 고분만 150여 개 이상 발굴된 곳이다. 상상도 못한 최초의 고구려 유적. 그만큼 고고학계의 흥분은 컸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모습을 드러낸 토기들은 모두 천여 점. 붉은색의 점토, 평평한 바닥 등 분명한 고구려의 토기들이었다. 고구려 관계의 산성을 완벽하게 발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그렇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성을 완벽하게 발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형태를 알 수 있는 토기, 무기류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 볼 때 약 1000여 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뭐 대단한 숫자의 것인데, 북한에 있어서도 고구려 관계의 유적을 많이 조사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그 토기류를 전부 합쳐도 50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 것보다도 2배 가까이 많은 이런 자료가 나와가지고서 고구려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획기적인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아차산 능선의 마지막 봉우리, 서북방으로는 용마산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성벽에 둘러싸여 발굴된 유적들은 모두 7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었다. 지금 이 자리는 큰 45m나 되는 큰 막사의 가운데쯤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막사 내부는 일반 공공장소 공간이 하나 있고, 이쪽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남쪽은 아무 시설이 없는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공공 집회 장소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곳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온돌을 하나씩 끼고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이 3칸이 있고, 물을 저장하던 그러니까 집수장 그런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온돌 방의 하나입니다. 주거 단위인 온돌에서는 솥을대가 발견됐다. 그 위에 철솥을 걸어 취사를 했다는 증거다. 벽을 따라 길게 뻗은 구조 또한 고구려 온돌의 특징 중 하나다. 비교적 추운 지방인 고구려의 온돌은 취사뿐만 아니라 보온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바깥쪽으로 벽체 구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온돌 벽체, 온돌 있는 건물의 벽체가 되겠고요. 기둥 구멍이 남아 있는 곳은 7개의 건물 중 가장 큰 중앙동이다. 시골의 흙집처럼 기둥을 세우고 벽체는 길이 45m, 폭 10m의 대형 건물인 이곳에는 기둥 구멍 외에 초석을 놓아 남북으로 길게 뻗은 보를 떠받치고 있다. 주 기둥이 세워졌던 그런 초석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기둥을 세워서 가운데를 지나. 각각의 온돌이 있는 방들은 벽이 아닌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다. 중앙동 한가운데 있는 구덩이는 물을 담아두었던 대형 집수정, 내부에는 뻘흙을 발라 방수 처리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퍼다가 이쪽에 있는 취사 단위 공간에서 취사 행위를 하고, 거기서 남는 물은 여기에 보이는 이런 배수구 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버리게 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돌을 깔아서 물을 버리게 된 시설이고요. 여기에 버려진 물은 이 뚜껑 돌이 있는 밑으로 이런 암거식의 배수구를 이용해서 성벽 밖으로 빠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붕의 흔적은 불에 탄 석가래를 통해 드러난다. 맞배 지붕을 얹었던 유적지 건물들은 모두 2차례에 걸쳐 축조됐다. 평면 배치로 볼 때 1차로 4개의 건물을 먼저 지었고, 그 후 인원이 증가하면서 3개의 건물을 추가로 지은 것이다.
유적 아래쪽 성벽에는 군사 유적의 증거가 있다. 성벽을 튀어나오게 쌓아 적을 막았던 방어시설. 치, 바로 그것이다. 예, 이 부분이 그 직선으로 된 성벽을 이 성벽 가운데 부분을 밖으로 돌출되게 쌓은 그런 치 또는 적대라고 부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벽을 쌓는 이유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성벽은 그 적을 대할 때 1대1로 대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쌓아놓음으로써 그 적을 그 삼면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그 공격할 수 있는 지형이 되겠고요. 중국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성에도 똑같은 모양의 방어 시설이 보인다. 다만 아차산의 군사 요새는 규모가 훨씬 작을 뿐이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군사 요새는 보루성이라고 불리운다. 어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보다는 임시로 확보하기 위해 쌓은 성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 지역 일대, 한강 유역 일대와 지금 임진강 일대 그리고 양주 일대에서 발견되는 어떤 고구려 보루성들은 어떤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된 어떤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유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형상 한강을 방어하는 중요 거점이었던 아차산은 삼국사기에 아차 혹은 아단이라고 나타난다. 이곳에서 유적이 발굴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 이 아차산은 구리시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산재를 지내는 중요한 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달장군이 전사했던 곳으로도 유명하고 또 고구려 장수왕이 내려왔을 때 백제 계로왕을 잡아다 죽인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아차산 능선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곽의 유골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모습을 드러낸 보루성.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아차산과 용마산 능선을 따라 무려 15개의 보루성들이 늘어서 있었던 것이다. 그쪽에 발굴된 것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정연하진 않죠. 이 정도면은 양호한 상태고요. 예. 밑에 부분은 사실은 이게 과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성벽이 드러났다. 발굴된 보루성과 똑같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성벽이었다.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본 바로는 그 신라가 쌓은 보루성과는 축성 기법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신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성벽이 일부 노출돼 있지만 아주 많은 돌을 쓰지 않고 아주 경제적으로 고구려의 성벽은 적은 수의 큰 돌로 겉을 쌓고 돌과 돌 사이는 찰흙으로 마감을 한다. 반면 신라의 성벽은 작은 돌로만 속을 채우기 때문에 견고함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보루성 사이의 간격은 약 500m.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의 15개 보루성들은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저 뒤로 보이시는 저쪽 부분하고 가운데 이렇게 높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다 같은 그 보루성 유적인데요. 그 발굴이 안 돼서 뭐 정확한 형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형으로 보는 규모는 이 유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략 같은 수의 군인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 그 한 100여 명이면 저쪽도 한 100여 명 정도 이상의 군사들이 주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발굴된 보루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직 아차산에 묻혀있는 보루성들이 14개. 이 보루성들을 연결하면 거대한 두 줄의 방어선이 나타난다. 1500년 전 이곳 아차산 일대는 고구려의 대규모 군사기지였다. 그러나 과연 보루성뿐이었을까? 이번에 발굴된 보루성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유적이 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덮여버린 구이동 유적이 바로 그것이다. 20여 년 전 화양지구의 구획정리 사업 중 유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제 고분의 기대를 갖고 조사를 시작한 발굴팀은 그러나 백제의 것으로는 보기 힘든 토기와 온돌, 주고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고민하던 발굴팀은 일단 시신을 감요하는 백제의 빈전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당시는 북쪽과 교류가 없었던 탓에 고구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 중에 백제 유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여왕릉이 1971년에 조사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는 백제 유물이 묘한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려 유물에 대한 우리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물이 어떤 건지 그걸 고구려 걸로는 생각을 않고 그저 좀 이상한 유물이 나왔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간 구이 유적은 계속 백제의 빈전장이었다. 그러나 1988년 몽촌 토성에서 구이동의 진짜 이름을 밝혀줄 실마리가 발견됐다. 몽촌 토성은 백제의 수도로 추측될 만큼 확실한 백제 지역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출토된 토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나팔잎 토기. 한강유역의 고구려 진출이 고구려의 상징인 우물 정자만큼이나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때부터 구이동 유적은 고구려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조명을 받게 된다. 고분이라고 보기엔 너무 높은 유적의 위치, 쓰임새를 몰랐던 돌무더기들, 백제 것이라고 보기엔 생소한 성벽 등이 하나 둘 해답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유곽에 이제 튀쳐나온 석축이라든가 아니면 돌무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사적인 시설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부합이 되고 그런 시설들이 고구려의 유적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백제 고군이 아니고 고구려 군사적인 요새라든가 하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유적의 성격이 보다 정확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게 된 겁니다. 출토된 무기들 또한 새로운 해석에 뒷받침이 됐다. 고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철솥, 부장품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무기들이 고구려의 군사유적이라는 새로운 해답에는 마치 퍼즐을 끼우듯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2달 전 발굴된 보루성과 새롭게 조명받은 구이동 유적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일단 유적의 크기를 보자. 구이 유적의 크기는 아차산 보루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즉 구이동 유적은 보루성의 말단부대인 것이다. 위치에서도 구이동 유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 정상에 자리 잡은 보루성과는 달리 구이동 유적은 한강변, 즉 고구려 쪽에서 보면 최전방 경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지형상으로 봐선 여기가 당시 구이동 유적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당시 지형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변 한강이라든가 저쪽 전신정하고 이런 걸 따지면 이 근처에 이미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이는 당시보다 조금 낮은,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당시보다 한 글쎄요 10m 내외 그 정도 낮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높이만 좀 높으면 그때 당시 그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당시 구이동 유적에는 경계를 할 수 있는 치가 있다. 그 치가 향하는 곳을 보면 구이동의 인물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 돌출부 B가 그 몽촌토성 방향이 되고요. 돌출부 A가 풍납토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부 B가 현재 건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쪽 몽촌토성이 되고 돌출부 A는 저 옆쪽으로 풍납토성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치가 향하는 곳은 정확히 백제의 토성들이었다. 즉 구이동 유적은 백제와 맞선 고구려 보루성의 최전방 초소였던 것이다. 보루성 유적이 조사가 됨으로써 구이동 유적은 보루성 유적의 전방 초소 또는 전방 기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20년 만에 구이동 유적의 본래적인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세기 중엽 한강변에는 고구려의 최말단 경계 초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아차산에는 15개 중대급 보루성들이 맞은편 백제와 대치하고 있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당시 이 고구려 병사의 숫자를 3만 기병 또는 5만 보병식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에 참가한 총 병력 수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세부 단위나
어떤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병사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또 막사의 생김새며 또 나름대로의 규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발견된 유적들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고구려 유적 영상 복원을 통해서 당시 고구려군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주둔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복원을 위해 우리는 유적을 발굴한 서울대 박물관과 함께 유적의 자료를 정리했다. 유물의 분석 자료와 성벽의 축성 방법, 유물 개개의 재질을 종합 분석해 한 달여 후 유적의 기본 설계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구이동 유적의 경우 직경 14.8m의 원형의 활석들을 차례로 쌓아 나간다. 벽은 통나무를 돌려가며 세우고 가로 세로 판자로 벽을 만든 다음 사이의 틈새는 짚을 섞은 흙으로 메운다. 석가래를 묶어 틀을 만든 지붕은 역시 짚을 섞은 흙으로 미장을 한 다음 판자를 얹어서 완성시켰다. 자, 드디어 고구려군의 최전방 초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즘의 초소와도 꽤 그 모습이 비슷하죠. 자, 1500년 전에 이 고구려군의 초소 네모반이 현재와 어떻게 다른 모습인지 직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1500년 전 고구려군의 최전방 소대 내무반입니다. 이 그릇이며 무기, 그리고 철솥 등등이 이 발굴 당시의 위치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무기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이거는 창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흔하게 쓰였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소총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겠죠. 이건 날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함부로 만졌다가는 다칠 것 같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이 문 쪽으로 모아두었습니다. 요즘에 내무반도 왜 개인 화기는 전부 문 쪽에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고구려군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취사를 비롯한 모든 생활은 초소 안에서 이루어졌다. 물은 초소 중앙의 저장고에 받아놓고 썼으며 남은 음식이나 폐수 등은 배수구를 통해 배출했다. 식량은 상당 부분 자급자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이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경계 임무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초를 한번 서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고구려군이 보초를 섰던 자리입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이 보루성의 치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규모가 약간 작다 싶을 뿐이지 이 역할은 어디에 치나 다 비슷합니다. 이곳에서도 이 평상시에 보초를 서면서 적들을 경계했고 또 전투가 벌어지면 이 올라오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막았었겠죠. 움직임을 하나하나 감시하고 지켜봤습니다.
구이동과 달리 보루성은 벽에 통나무 대신 돌과 점토를 이용했다. 그 위에 기둥을 올려 맞배 지붕을 얹었고 주변에는 화강암으로 석축을 쌓았다. 여기는 고구려군의 이 중대급 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역시 치입니다. 아까 봤던 구이동 초소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크지요. 자, 저 안은 얼마나 더 넓은지 직접 들어가 보시죠. 일곱 개 건물 중 가장 큰 이곳에는 온돌 중심으로 나뉘어진 15평 남짓한 방 3칸이 보인다. 벽 대신 칸막이를 설치해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앙동의 북쪽에는 넓은 공간이 보인다. 이곳의 병사들은 전방까지 내려온 최정예.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는 그들이지만 정신무장만큼은 빼놓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이곳은 정훈 교육장인 셈이다. 중앙동 바로 옆에 위치한 지휘부. 별도의 부속실이 있고 온돌도 따로 2기가 갖추어 있는 등 지휘관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엿볼 수 있다. 저는 지금 보루성에 있는 여러 방 중에서 어느 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토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완이고 이것이 사발입니다. 이렇게 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취사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뒷면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기마다 각기 다른 글씨가 써 있는 것 같군요. 다른 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토기에도 각자 다른 글씨가 써 있군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이름을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각자 자신의 식판이 정해져 있고 그 식판 뒷면에 커다랗게 이름을 써넣었던 것 말입니다. 또 이 고참이 되면 부하가 배식을 받고 또 깨끗이 씻어서 한 곳에 모아서 보관을 했었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1500년 전 이 고구려군도 그 나름대로의 질서와 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루성에서 가져왔던 토기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무언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후부도. 이 후부에 누군가가 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름은 현재 깨어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부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지도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이 평양을 5지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이 왕이 살았던 안악궁 근처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 안악궁이 있는 지역의 지명이 바로 이 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기의 주인공은 바로 귀족이었을 테고 그는 이것을 통솔하는 지휘관급이었을 겁니다. 이런 지휘관을 중심으로 싸웠던 아차산 부근의 고구려 병사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수많은 군사들이 부딪혔던 삼국시대의 전투. 일반 병사들은 마치 질서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전투에도 체계는 있었다. 2만, 3만이 그냥 아무 그 체계를 안 갖추고 싸운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벽화 내용을 볼 경우 상당히 군사 조직을 가지고 싸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 방식은 그 보병과 기병이 합동 전술을 펼치는 즉 보기전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체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안악 3호분의 무사 행렬도를 통해 고구려군의 체계를 짐작해보자. 행렬의 좌우는 중무장 기병이 맞는다. 그리고 행렬의 중앙은 여러 종류의 보병이 따르는 등 나름대로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무기의 종류별로 대열을 짓고 선 병사들. 무기에 따른 역할이 갖추어진 듯 보인다. 고구려의 그 병기는 칼과 창과 활, 그리고 도끼, 그리고 낫,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을 통해 볼 때 보통 한 병사가 하나의 그 무기를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칼이나 혹은 창의 숫자를 통해 가지고 당시 그 전투 병력의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병사가 하나의 무기만을 들 수 있다면 우리는 간단히 무기의 숫자를 세어봄으로써 인원을 추측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무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구이동 유적은 기습받아 불탄 후 흙 속에 묻혀져 마치 아이스박스에 냉동된 듯 당시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발견됐다. 출토된 무기들을 살펴보면 우선 칼이 눈에 띈다. 그 외에 창, 화살촉이 3,000여 점, 그리고 갑옷 입은 병사를 치기 위한 도끼 넉 점 등이다. 기록상으로는 삼국사기 눌체전에 보면 이제 백제와 싸울 때 백제 병사가 뒤로 가서 눌체를 도끼로 쳐주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는 주로 이제 적과 싸울 때 이 기병을 말아서 그걸 넘어뜨려 가지고 근데 잘 안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투금 갑옷을 입은 그 위에를 도끼로 쳐가지고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무기로 쓰였습니다. 도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도끼와 같은 모양인 전투용은 끓는 쇳물을 틀에 부어 쇠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가운데 자루구멍을 뚫은 농기구용 도끼는 쇠를 두드려 만듦으로써 강도가 훨씬 떨어지게 된다. 구이동의 유물은 오늘날의 도끼와 같은 모양, 즉 무기로 쓰였던 도끼다. 이제 출토 무기로 구이동 초소의 인원을 추측해보자. 우선 가장 많은 것은 화살촉. 그러나 화살촉은 소모품으로 인원 추측에 쓰일 수가 없다. 두 점의 대도 역시 지휘관의 상징일 뿐 당시의 관리에 비추어 볼 때 무기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창은 주요 무기로서 1인당 하나씩만 소지할 수 있다. 도끼도 마찬가지다.
이것으로 당시 구이동 초소의 병력 수를 추측할 수 있다. 창이 8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8명의 병졸이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칼이 2점 있는데 칼은 보통 장교급 혹은 지휘관급이 쓰는 거로 봐서는 아마 지금 군대로 따지는 그 하사관급의 그 장교가 한 명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도끼가 4점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그 구이동 유적에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그 우리가 군대에서 있는 그 분대원이 10명인 거로 봐서 아마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현재로 보면 분대 단위인 구이동 초소. 그곳에는 장교 2명을 포함한 8명의 창수와 4명의 부월수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차산의 보루성도 같은 방법으로 인원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보루성에서 출토된 무기는 그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이 유적과 그 한강 쪽에 있는 구이동 유적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 유적은 그런 무기류나 또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을 그 철솥, 밥을 짓던 철솥 같은 중요한 도구들은 다 가지고 철수한 후 그 뒤에 그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 유적은 그 강변 한강변에 있는 유적들이 이런 군사 요새가 그 파괴되는 것을 보고 철수하는 뭐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이동과 같은 크기의 방이 8개 있는 것을 볼 때 구이동 인원의 8배, 즉 100여 명의 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보루성엔 어떤 병사들이 있었을까? 구이동보다 상급 부대인 만큼 다양한 병종이 존재했을 것이다. 말 위에 발을 걸치고 올라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등자다. 보루성에 말을 타는 기병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갑옷의 부속품인 철편과 투구의 윗부분인 복발도 보인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기병은 중무장 기병이다. 그리고 이들 중무장 기병은 5세기 중엽 동아시아 최강을 자랑했던 고구려군의 최정예 부대였다. 고구려의 그 강경 통항 때 그때 뭐 고구려가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 고구려 군사가 그때 최강의 군대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보기 합동전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그 기동성 있고 또 산악 지형에 아주 잘 익숙된 기병과 또 그걸 갖다가 잘 따라주는 그 발빠른 보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투를 잘 치렀던 것 같고요. 1500년 전 한강유역 아차산에 주둔한 군대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고구려군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구려군과 백제의 팽팽한 대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더욱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삼국의 역학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5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동맹관계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손을 잡았다가도 놓고 또다시 합치기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5세기에 접어들면서 고구려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본격적인 남하를 시작한다. 당시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의 선택은 단 한 가지, 강자편에 서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신라는 왕자인 실성을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면서까지 강대한 고구려의 우산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 백제는 가야, 외등과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한다. 그러나 신라에게는 이미 고구려라는 강력한 원군이 있었다. 대포항 비문에 보면은 400년에 바로 영락 10년이 되겠습니다. 5만 명에 이르는 보병하고 기병의 고구려 군대가 낙동강 유역으로 출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고구려하고 신라가 한패가 되고 그리고 백제하고 가야, 외라고 하는 삼각 동맹 체제의 그 군대가 동원돼서 싸우는 일종의 국제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두 개의 큰 세력에 맞닥뜨려 가지고 낙동강 유역에서 대규모 그 회전을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원군으로 도착한 고구려군은 신라에 쳐들어온 백제군을 물리친다. 그러나 승리 후 고구려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신라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구려군은 계속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이다. 군사 주둔으로 드러난 고구려의 야심은 급기야 신라의 내정 간섭까지 하게 되며 고구려 스스로 신라 왕을 선택하고 맞지 않은 왕은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당시 그 신라에는 일찍이 그 고구려의 인질로 돌아갔다 돌아온 실성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강력한 라이벌로 눌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구려는 이 실성왕과 눌지 가운데 눌지를 정치적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왕위에 앉히게 합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속셈을 꿰뚫어본 눌지 왕은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려는 자주화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결국 신라는 433년 백제와 다시 동맹을 체결한다. 독립을 해야겠다. 고구려의 어떤 손아귀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기반이랄까 정치의 어떤 세력이 증대돼 나가면서 그러한 그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고구려의 품 안에서 벗어나 가지고 과거에는 적대국이었던 백제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두 세력이 연합을 해 가지고 고구려의 어떤 남진 정책이랄까 이것을 막아내야겠다라고 하는 백제하고 신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나제 동맹이 이제 체결됐다고 볼 수 있고. 즉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내부로는 백제와 손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강성한 고구려 앞에 아직 나제 동맹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사건이 터진다. 신라 영토인 실직에서 사냥을 하던 고구려 장수가 신라의 성주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한 것이다. 당시 고구려에 대한 신라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고구려는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라는 고구려에 사과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사과는 표면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0여 년 후에 오히려 신라에서는 경주의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던 고구려 주둔군 100여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백제가 북위에 보낸 한 장의 국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했던 백제는 북위에게 고구려의 공격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위는 이때 백제의 요청을 거절하고 만다. 고구려를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백제는 고구려하고 북위를 이간질시키려고 그때 이제 472년에 국서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상황에 북위는 이제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왜 그러냐면 고구려 군사력이 강대했고 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를 자극시켰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그 처지에 놓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위가 거절한 국서는 오히려 고구려의 손에 들어간다. 475년 고구려는 드디어 백제를 치기 위해 한강을 건넜다.
백제의 공격을 시작으로 고구려와 나제 동맹군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된다. 이후 고구려와 나제 연합군은 힘겨운 공방전을 되풀이한다. 사정은 한강 유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런 팽팽한 대치 관계를 70여 년간이나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힘의 균형은 언젠가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평양 천도 이후 이곳 구이동 초소나 보루송들은 이 백제를 치기 위한 전진기지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 뒤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이 강력한 동맹을 맺은 백제와 신라가 밀고 올라오면서 이곳 기지는 다시 수비에 급급한 방어 기지로 변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구이동 초소는 톡이나 무기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상태 그대로 발굴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온돌에 철솥까지 걸려 있습니다. 551년 어느 날 밤 이곳 구이동 초소는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구이동의 최후는 보루성의 패배였다. 그리고 그들 고구려군은 두 번 다시 한강 유역을 밟지 못했다. 700여 년의 고구려 역사도 아차산에 주둔한 고구려군도 다 같이 역사 속으로 묻혀갔다. (5세기) 중엽 고구려군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전 이 복발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낡은 복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군은 중대, 소대 단위로 체계적인 편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 중장기병을 비롯한 아주 화려한 전술로 최대 영토를 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1500년 전 우리의 고구려 군대였습니다.